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조금은 더 힘내서 열심히 하고 이제 거의 이제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기말고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주에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현금흐름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의의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 활동의 분류,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법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법을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직접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직접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문제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프린터 보시도록 할게요. 프린터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현금흐름표의 기초가 나오죠. 현금흐름표의 기초 처음에 의의가 나와요. 의의 보시면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현금 흐름 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성된다. 그러니까 한 회계기간, 즉 1년을 의미하겠죠. 1년 동안 발생한 현금의 유입과 그리고 현금의 유출 이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금 흐름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용성과 한계가 나와요. 유용성 첫 번째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에 평가하게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현금 창출 능력의 평가와 다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모형의 개발. 세 번째 유용성은요. 영업 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역사적 현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걸 기록해 두세요. 다섯 번째는요, 과거에 추정한 미래 현금 흐름과 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것이 현금흐름표의 유용성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유용성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의 평가. 이거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는요, 제일 처음에 순자산의 변화가 있겠죠. 순자산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금표를 적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순자산의 변화, 그리고 재무 구조, 그다음에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1번의 내용,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이거 첫 번째 유용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현금 창출 능력의 평가와 다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모형의 개발.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적을 내용 없고요.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요. 영업 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한다. 그러니까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 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는 데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영업 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유용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보시면요. 역사적 현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래서 네 번째 내용 정리하면요. 그래서 네 번째, 역사적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 그리고 시기, 그다음에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네 번째 유용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유용성을 볼게요. 다섯 번째 유용성은요, 과거에 추정한 미래 현금 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거죠.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거는요,
수익성과 순현금 흐름 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수익성과 순현금 흐름 간 관계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유용성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현금흐름표의 5가지 유용성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두 번째, 현금 창출 능력의 평가와 다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모형의 개발. 그다음에 세 번째, 영업 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역사적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다음 다섯 번째, 과거에 추정한 미래 현금 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유용성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를 통해서도 조사를 했었죠. 그런 내용을 5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계점 보도록 할게요. 한계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현금주의에 기초하게 되는 거죠. 현금주의에 기초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의적인 자금 개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자금의 한계가 있다. 보통 회계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에 바탕을 두죠. 발생주에 바탕을 두는데 현금표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겠죠. 두 번째, 자의적인 자금 개념이 있는 거죠. 자의적인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 자금의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기업 활동의 구분. 기업 활동의 구분은요,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을 영업 활동, 그 다음에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분류한다. 우리가 이제 제일 첫 시간에 기업 활동의 분류 보고 있었죠. 기업 활동 분류에는 3가지 활동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영업 활동, 두 번째는 투자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 활동. 3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에 대해서 첫 시간부터 이제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하나의 거래에는 서로 다른 활동으로 분류되는 현금 흐름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에 서로 다른 활동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보시면요. 이자와 차입금과 함께 상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자와 차입금을 갚을 경우가 되겠죠. 갚을 경우. 그러면 이자를 지급해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영업활동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원금, 빌린 돈이겠죠. 빌린 돈을 갚을 때 그것을 재무활동을 보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에는 두 개가 동시에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활동 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 그리고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이 아닌 기타 활동, 이것이 영업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 활동은요, 일반적으로 당기 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에 사건의 결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영업활동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투자활동 나오죠. 투자활동은요, 장기성 자산이 있어요. 장기성 자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활동. 장기성 자산, 뭐가 있었죠? 네 가지로 구분했었죠.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게 네 가지가 장기성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유가증권,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특허권, 영업권 이런 것들이 다 장기성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활동 내용을 보시면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을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그다음 세 번째 재무활동이 나와요. 재무활동은요, 기업의 납입 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즉 재무활동은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자본 제공자의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유용성이 있겠죠. 첫 번째, 영업활동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에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활동이죠. 투자활동은 투자활동을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투자활동 여러 가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데 적합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재무활동이 되겠죠. 재무활동은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 보세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 재무 상태표가 나와 있죠. 오랜만에 보시죠. 재무 상태표는 자산, 그다음에 부채, 자본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이제 자산 쪽, 자산 쪽에 나타나는 것은 영업 활동이겠죠. 영업 활동.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활동이겠죠. 투자 활동.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자산 쪽에는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 재무 상태표에는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게 되겠죠. 부채 쪽에서는요, 아까 돈을 빌렸었죠. 돈을 빌렸던 것을 이제 갚게 돼요. 돈을 갚게 되는 원금을 갚는 것은 무슨 활동이었죠? 네, 재무활동이었죠. 재무활동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지급하게 되겠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무슨 활동이었죠? 네, 영업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자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되겠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그것은 재무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은 재무활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의 차변. 차변에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떤 거겠죠? 네,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겠죠. 자금의 사용 내역 내지는 자금의 투자 내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차변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대변. 대변 쪽에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러니까 자금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는지 어디에서 빌려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아니면은 주식을 발행했던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그거는 자본에 해당이 되죠. 자본.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요. 이거는 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타인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재무상태표다. 그래서 회계원리 시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했었죠.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와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기초가 나오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요, 아까 직접법과 간접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직접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총 현금 유입과 총 현금 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주요 항목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주요 항목. 주요 항목별 체크하셨죠? 여기에는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액이 있겠죠.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기업도 이제 상품을 판매하게 되겠죠. 판매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 그것이 매출에 해당이 됐었죠. 매출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액은 매출로서 발생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이 있겠죠.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첫 번째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게 되면 매출 원가이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사온 가격이겠죠. 물건은 사온 가격, 그것이 매출 원가라고 공부했었죠. 매출 원가가 있죠.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업원에 대한 유출도 있겠죠. 종업원에 대한 유출에는 뭐가 있죠?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게 되겠죠. 급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자의 지급이 있겠죠. 이자의 지급. 이자의 지급은 이자 비용이겠죠.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의 수치. 이거는 이자 수익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법인세 납부.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 직접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법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현금표 양식이 나오죠. 현금표 양식을 보시면 첫 번째 직접법 나오죠. 직접법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이 나오죠. 영업활동 현금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고객으로부터의 유입된 현금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을 묶어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자의 지급,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자의 수치, 그리고 배당금 수치,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그리고 법인세 납부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 직접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직접법 이렇게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직접법을 보시면요. 동감 1번 볼게요. 동감 1번은 회계 기록이 되겠죠. 회계 기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 원가 및 그 밖의 포괄손익 계산서 항목의 다음 항목을 조정하게 된다. 첫 번째는 회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 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 채무의 변동. 두 번째 기타 비현금 항목.
그리고 세 번째 투자활동이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항목이 있다. 이것이 지적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간접법이 나오죠. 간접법은 오늘 공부하지 않겠지만 간접법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첫 번째, 단기 순손익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가 있죠. 그리고 과거 또는 미래 영업활동 현금 유입이나 현금 유출의 이연 또는 발생,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 흐름과 관련된 손익 항목의 영역을 조정하여 표시하는 방법.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동안 1번, 회기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 채무의 변동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 그리고 충당 부채, 이연 법인세, 외화 환산 손익, 미배분 관계기업 이익, 그리고 미배분 비지배 지분과 같은 비현금 항목.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모든 항목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간접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현금흐름표 양식이 나와 있죠. 현금흐름표 양식은 이렇게 작성된다. 그래서 현금흐름표에는 크게 세 가지 활동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직접법, 두 번째는 간접법 이렇게 작성하게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 이거는요 유용자산의 취득, 그 다음에 설비의 처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 활동으로 인한 취득과 처분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활동이 나오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유상증자,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게 되겠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금융리스의 부채 지급, 이런 것들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현금의 증감이 나타나게 되겠죠. 현금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현금이 감소했는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초현금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말현금을 기록한다. 이것이 현금흐름표가 되겠죠. 그래서 현금흐름표 정리하게 되면 기업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이제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게 되겠죠. 세 가지 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 이것이 현금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